고향에는 작은 역이 있는데 거긴 전철이 다닐 때도 무인역이었습니다.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역무원이 있는 역은 5역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인역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그 정도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철도도 이용자가 적어서 10년 정도 전에 폐선되었습니다. 예전에 고향집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학생 시절일 때 이용하던 역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에 남겨져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로 위로는 풀이 조금 무성하게 나 있었고 레인은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그리우면서도 슬픈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센티멘탈한 기분에 선로 위로 내려가 한 역 정도 걷기로 했습니다. 시골 방면으로 걸을지 도시 방면으로 걸을지 생각하다가 도시 방면이라고 해봐야 시골 방면보다 가게 몇 개가 더 있는 정도라서 나는 모처럼 시골에 왔으니 시골 방면 쪽을 택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한 후 또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근처는 동급생들 집이 꽤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를 만나지 않으려나 하고 생각했지만 시골 생활이란 것이 차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 보니 이런 쓸쓸한 역에 올 일은 없을 거라 내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벤치에 앉으면서 시골의 공기를 마시고 푸른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사이에 나도 모르는 새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이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8시 정도. 아주 늦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시골은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했습니다. 도시 불빛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시골의 어두움이 약간 과장을 해서 심연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일단 선로를 걷기에는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차가 다니는 길까지 나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다가왔고 그것은 땡땡 전철 같았습니다. 땡땡 전철이란 도로에 부설된 궤도로 다니는 노면 전철인데 운전수가 땡땡하고 알림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땡땡 전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조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폐선된 역에 전철이 다닐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꿈인가? 다리가 굳어버렸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해라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전철이 역에서 멈췄습니다. 전철 안의 복도는 널판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역무원이 발을 조심해서 승차해 주십시오라고 방송했습니다. 나는 안 탄다고 안 탈 거라니까 라고 머리에서는 말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굳어있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움직이더니 전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전철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전철을 타게 된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차 내에는 할머니와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 내에는 천장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왠지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땡땡 전철이라면 다음 역에서 멈출 테니 그때 바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과 역 사이는 멀지 않아서 빠르면 3분이면 다음 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3분은커녕 5분, 10분이 지나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은 너무 어두워서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운전수에게 다가가 다음 역은 언제 멈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운전수는 위험하니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물어봤고 운전수는 짜증난 듯 자기가 탔으면서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나는 남자아이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꼬마야, 너 어느 역에서 내려? 그러자 이즈미 가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향에는 그런 이름의 장소가 있지만 그곳은 역 이름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역에 내려서도 걸어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 그럼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라고 묻자 조금 이라고 남자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보려고 해도 권외라는 메시지만 뜨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전철을 탄 후 가볍게 30분은 지나 있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이즈미가모리.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는 남자아이를 곁눈질로 체크하면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내릴 때 운전수가 티켓은? 이라고 물었는데 그때 나는 속으로 처음부터 물었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수는 사람이 적어서 네가 어디서 탔는지 알고 있어
120엔이야. 나는 120엔을 내고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역에 내리니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군데군데 등롱 같은 것이 있었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전철에 탔던 그 남자아이에게 주변에 전화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전화? 하고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상태라서 말이야 하고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모르니까 저쪽에 가서 물어봐 하면서 타치노미야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한 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려서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더욱 시끌시끌한 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 소리들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점주가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2, 3초의 정적이 흐른 후 그들은 또 원래대로 떠들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주에게 여기서 어떤 곳,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걸어서 가는 거야? 꽤나 시간이 걸릴 텐데. 점주는 만약 전철을 탈 거라면 전철은 조금 있으면 막차라고 가르쳐줬지만 직행전철을 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주에게 인사하고 그 근처를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니 들어갔을 때 모두가 나를 주목했던 것이 어쩐지 으스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롱 같은 것도 있고 밤하늘이 밝아 많이 어둡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심연 같은 어두움보다는 훨씬 경치도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마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경치와 여기는 본 적이 있네 하는 경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새로 생긴 것도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이즈미 가몰이라고 했었고 가까울지도 몰라. 나는 본 적 있는 경치만을 더듬어가며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상하게 차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도로에 차 한 대 정도는 지나갈 법도 한데 그 한 대조차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큰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나무가 많았었나? 할 정도로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20분 정도를 걸어가니 겨우 신사가 보였습니다. 어라? 이렇게 잘 지어져 있었나? 시간이 더 지나 밤이 더 어두워졌는데 마치 축제나 벚꽃 축제를 볼 때처럼 밝았습니다. 여름 같은 때에도 이곳은 시원해서 시골에 돌아오면 나는 드라이브를 할 겸 가끔 오는 곳이었는데 평소에 느꼈던 것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조금 산책했습니다. 내가 안 온 사이에 꽤나 굉장해졌네. 이렇게 큰 나무도 있었나? 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엔 하카마 같은 멋진 옷을 입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보더니 왜 여기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빨리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전화가 안 돼. 아저씨는 잠깐 이쪽에 와 라고 나를 신사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는 옛날 그 신사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도우미를 했을 때 거기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 같은 것을 모두 받았으니까 뭐랄까? 멋진 거울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두근두근했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뭔가 엄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물 속에 발을 담근 느낌이랄까? 핑! 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째서 이곳에 왔는지 떠올릴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술집에서 모두가 쳐다봤었던 것과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네가 여기 주민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여기 주민이 아니라고? 여긴 내 고향이야. 단지 내가 몇 년이나 돌아오지 않아서 경치가 조금 변해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이따금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구멍 저편은 네가 있는 장소거나 또 전혀 다른 장소이기도 하다고 가끔 투채널에서 보는 다른 세계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장시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
또 전철 타는 것도 무서워. 아저씨는 시간적으로 전철 막차는 끊겼고 못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쪽 3개이건 저쪽 3개이건 시골 막차 시간은 빨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밖이 조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어떤 사각형 모양 선 안에 나를 넣었습니다. 그 사각형 선은 무슨 소금인지 재인지 모를 하얀 가루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호흡도 최소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사문을 열자 아까 술집 주인 아저씨와 모르는 아저씨 5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여자 안 왔어? 그들은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신사방 한가운데 있었고 내가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아저씨가 당부한 대로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못 봤어라고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술집 아저씨들은 좋지 않은 것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들에게 보게 되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좋지 않은 것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재령을 할 테니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척을 한다고. 그렇지만 말을 걸게 되면 어쩔 수 없고 부탁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고 그것에 씌어버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컬트 이야기에서 말하는 유령을 보면 모른 척 하라거나 하는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유령인가? 나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같이 구멍을 통해서 온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그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금방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유령 같은 것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확실히 보일수록 나쁜 녀석이거나 힘이 세고 오래 머무는 것일수록 나쁘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재령 같은 거든 뭐든 좋으니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나를 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여기서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에 들어가기에 조금 추운 날씨였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벗어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샘에 들어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이 아저씨는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신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나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고 술 같은 것을 나에게 끼얹으면서 기도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졸려오는 느낌이랄까? 의식이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돌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아저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지는 의식을 다시 잡으면서 아저씨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생각할 때쯤 처음에 있던 역에 와 있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맨 처음에 있던 역이요. 옷은 조금 젖어 있었고 여전히 가로등 없는 새까만 심연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아무 문제 없이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도시 쪽 역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마중 나와줄래? 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 마중 나온 친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골든위크 때 경험했던 이야기였습니다.